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댓글로 인사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개화기, 우리 교과서로 치면 2단원이거든요. 그 2단원을 이제 5시간에 걸쳐서 역사 줄기, 2단원 역사 줄기를 쫙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의 3단원 일제강점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화면을 보면은요,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하고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역사보다는 일제강점기 역사가 조금 수월해요. 물론 독립운동 쪽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게 얽히긴 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그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러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공부하는 방법은 세 시기로 끊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각 시기마다 일본의 통치 방식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공부하고요. 이러한 일본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가, 즉 독립운동이죠. 그 독립운동의 어떤 과정을 배우는 단원이 이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본의 통치 방식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자, 어제 배운 거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 수업하고 집에 가서 이제 영상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어제는 너무 힘이 없이 이렇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좀 힘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배웠는지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자, 국권 회복과 공화정, 여러분들 공화정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화정 건설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 결사 단체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은 학생 신민회라고 이렇게 달아줬네요. 맞습니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네, 여러분들 애국 개몽운동 하면 신민회를 떠올려야 되고요. 신민회 하면 공화정 건설을 지향했구나 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려 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반면에 일제의 경제적, 군사적 침탈에 이용된 근대 시설은 이거 뭘까요? 네, 일본이 요 시설권을 몽땅 가져갔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차, 철도입니다. 철도요. 자, 철도이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철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철도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1899년도에 만들어졌다. 선생님이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라 그랬죠?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물론 역사 공부를 하면서 뭐 연도를 몇 년도에 뭐가 있었냐?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몇 건의 연도를 기억하면 역사 학습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네. 일제의 차관 제공 정책으로 대한제국의 재정이 악화되자 대구에서 서상돈 등의 발의로 시작된 경제적 구국 운동은 IMF를 제2의 땡땡땡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우리 학생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열심히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공부했던 거 복습했고요. 자, 오늘 일제강점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잖아요. 세 시기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일단 세 시기로 언제였냐면 1919년 그리고 1931년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 무단통치, 192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통치 방식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 수직선 위에 이렇게 몇 가지 국제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 최초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러시아라는 그러한 그 용어 대신에, 나라 이름 대신에 소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쫙 들어오게 되고요.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한 그런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1918년에 윌슨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이게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게 파리 강화회의야. 거기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어떤 회의를 논의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지금 각 민족이 처한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자. 이게 민족 자결주의야.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당시 우리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처한 문제는 뭐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의 독립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면 독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3.1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3.1운동 1919년이고요. 쭉 가서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자,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미국의 그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일본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야. 이걸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대공황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대륙 침략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이 경제 공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만주 사변이야.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요. 1931년입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공격을 해. 그래서 중일 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930년대 이후에 어떤 특징은 뭐냐면 일본이 전쟁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통치 방식도 그러한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어떤 국제적인 흐름도 이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각 시기마다 통치 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통치 방식 설명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게요. 자,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쭉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최고 권력 기관인 총독부를 세웁니다. 원래 을사조약 때, 을사늑약 때 통감부가 있었잖아. 이 통감부가 1910년 넘어서면서 총독부로 명칭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총독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총독을 파견하는데요. 중요한 거, 반드시 군인 신분을 파견합니다. 해군이나 육군의 대장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요. 군인 출신을 총독으로 보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의 인물을 총독으로 파견한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겠다? 군대식으로 지배하겠다.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 친일파로 구성된 그런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조선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조선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보여주기 식의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중추원인데 사기죠. 그죠? 사기죠. 그 친일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무단 통치의 가장 중요한 거,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이건 단어 그대로 풀어내면 돼요. 헌병한테, 헌병들은 군인입니다. 군인들에게 경찰의 기능을 맡겼다라고 보면 돼요. 자, 거리에 경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군인이에요. 그들은 총을 차고 다니고 칼을 차고 다닙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1910년대 통치 방식을 헌병 경찰 통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당시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찰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간판을 보면, 화면에 간판을 보면 한쪽은 오른쪽에 경성 헌병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은 함경북도 경무부 이렇게 되어 있죠. 헌병대가, 헌병들이, 군인들이 경찰 역할까지 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헌병 경찰들은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이 헌병 경찰이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이렇게 잡아들이잖아. 그러면 적법한 어떤 재판에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이 즉결 처분권입니다. 얘들은 태형도 그 자리에서 그냥 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잡았어. 그러면 뭐 하면 되니? 뭐 할 수 있어? 태형,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관리와 교사도 제복과 칼을 착용하게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요, 칼 차고 수업 들어옵니다. 시청이나 군청의 공무원들 칼 차고 근무합니다. 자, 당시 사진인데요. 이게 1910년대 교사와 학생의 모습이야. 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고 다 뭐야? 교사야.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수업을 합니다. 우리 조선 학생들 얼마나 공포스럽고 우리말로 얼어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시대가 1910년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억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차 조선 교육령을 내려서 그 우민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박탈을 해요. 그래서 보통교육 위주. 원래 여기서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등교육을 의미하는데 보통 초등교육이 6년이잖아. 그런데 4년으로 줄여요. 교육의 기회를 주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교육 위주의 교육을 해요. 뭐 과학교육, 고등교육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실업교육 위주로 이렇게 어떤 그 교육 정책을 펴서 일본의 어떤 지배 정책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러한 교육을 뭐라고 그런다? 우민화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요. 1910년대 무단통치 방식입니다. 자, 이 무단통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조선인들을 누르겠다. 이게 무단통치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문화통치로 가겠습니다. 무단통치를 하면, 강압적으로 조선인들을 누르면 조선인들은 복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919년에 뭐가 터져요? 3.1운동이 뻥 터진 거예요. 당시 일본은 무단통치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뭐라고 홍보했냐면, 지금 조선인들은 우리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어, 이렇게 홍보를 했어. 그런데 엄청난 3.1운동이 빵 터진 거야. 그죠?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가 되면 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화통치는 굉장히 용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통치 방식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은 뭐냐면 민족 분열 통치야. 그럴듯한 통치 정책을 내세워서 우리 민족을 뭐 하겠다?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의도. 그래서 문화통치는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고 또 기만적인 통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만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걸 기만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당시 일본의 문화통치가 그거였어. 그럴듯한 정책을 내세워서 조선인들을 속여서 조선인들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만 통치 술이 보이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관 출신 총독을 허용합니다. 자, 무단통치는 군인 출신만 총독으로 임명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문화통치 20년대가 되면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의 총독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총 8명의 총독이 오는데요. 다 군인이었어. 군인 신분이 총독으로 와요. 한 번도 일반 관리, 전문적인 정치인이 와서 총독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 헌병경찰제가 문제가 되니까 보통 경찰제로 바꿔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경찰 제도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기였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볼게요. 보통 경찰제로 바꾼다라고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통 경찰제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1920년대가 되면 경찰 관성, 경찰 기관이 750여 개에서 2,700개로 팍 늘어나요. 경찰관의 수도 5,400명에서 18,000명으로 팍 늘어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 보통 경찰제로 바꾸는 척 하면서 오히려 경찰 기관이라든가 경찰관의 수는 더 늘려서 더 철저하게 조선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확대한다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1920년에 동아일보 만들어지고요. 조선일보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당시 발행된 신문인데, 그죠? 군데군데 뻥뻥 뚫렸죠? 이거 왜 뚫린 거니? 왜 뚫린 거야? 검열을 통해서 혹시 일본의 어떤 그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으면 검열을 통해서 뭐 한 거야? 다 삭제시키는 거죠. 검열을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주는 척,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검열, 강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사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허용해줄게, 이렇게 또 이런 또 액션을 취해요. 이 도평의회, 부면협의회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시의회, 도의회야.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런 의회를 만들어 놓고, 아, 조선인 너희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야.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의회는 의결권이 없었고요. 실제로 이 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누구냐면 친일 인사들만 참여를 해요. 제대로 된 조선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허용하는 척 해놓고 역시 흉내만 내는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내려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초등교육을 아까 1910년대에 4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6년으로 이렇게 늘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도 여기저기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다 무상교육이 아니라 유상교육이에요. 당시 조선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쉽게 보낼 수 있겠냐고.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기간 늘리고 교육기관도 늘리지만 실제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조선인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화통치 내용이고요. 이 문화통치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술책을 통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야. 자, 기만적인 술책을 통해서 여기에 넘어오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니?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친일파와 그렇지 않은 그리고 분열을 해서 어떤 단합된 힘을 발휘한 독립운동, 3.1운동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화통치의 본질입니다. 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져요. 일본은 경제공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 사변입니다. 37년에 중국 본토에서 또 전쟁을 합니다. 중일전쟁입니다. 미국과도 전쟁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이 넓은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인적 자원도 딸리고 부족해지고 물적 자원도 딸리게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보충하니? 조선에서 보충을 하는 거야.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내몰려면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해야 일본을 위해서 총, 칼 들고 싸우죠.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뭐 하겠다? 전쟁터로 내몰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해. 황국은 천황의 국가니까 일본이야.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내선 일체를 강조해. 이 말도 안 되는 내선 일체를 내세워요. 내선 일체가 뭐냐면 이게 내선 일체를 홍보하는 포스터거든요. 내는 일본을 가리켜요. 선은 조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면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 1위의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선 동조론을 주장을 해요. 일선 동조론. 일선 동조론이 뭐냐면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으니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 우리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돼. 아니죠. 일본과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조상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매일 검사하는 거야. 황국 신민 서사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야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한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을 암기하도록 해서 황국 신민의 정체성을 막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궁성요배. 이거는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인사를 하는 거야. 이걸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신사참배도 강요합니다. 신사가 뭔지 알죠?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사원을 신사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각 면마다 신사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조선인들은 의무적으로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193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합니다. 일본인이 되려면 우리의 성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씨 개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된 것들이 이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그죠? 왜냐하면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도 못 오게 해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요, 1940년대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일본이 전쟁에 완전히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요. 우선 20년대 잠깐 허용했던 조선 동아일보 폐간하고요. 그 다음에 제3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요. 우리 역사 교육도 금지시킵니다.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학교, 이게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꿔. 41년에 국민학교라는 말은 황국 신민의 준말이에요. 해방 이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용어를 계속 썼죠. 그러다가 1995년쯤 되는 것 같아요. 1995년 그때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을 폈던 시기. 이게 1930년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의 통치 방식.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 통치. 자,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이에요.
일제 식민지 경제정책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수탈이야. 수탈. 식민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수탈이에요. 수탈. 자, 보겠습니다. 경제정책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였을 때 경제정책 뭐라고 되어 있니?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20년대 문화 통치할 때 경제정책 산미 증식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할 때 경제정책 네, 남면 북양 정책하고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먼저 볼게요.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번 나왔었거든요. 흥선 대원인군 때 토지조사 사업 하고요. 대한제국 때 토지조사 사업도 합니다. 일제시기 들어와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요. 토지조사 사업이 뭐냐면 토지의 소유 관계를 밝혀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야. 자, 배경은요. 토지를 점탈하고 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 소유의 소유 관계를 밝혀서 토지 소유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땅은 뭐 하는 거니? 총독부가 쌓아 가져가는 거야. 토지 소유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요. 국가 재정을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그런 재정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 원칙. 그게 뭐냐면 신고, 증거, 그리고 기한이야. 자, 내가 농민이야.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내 땅에 대한 토지 소유 어떤 그 권리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땅을 총독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은 이건 내 땅이야 라는 것을 관공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 땅이야 가서 신고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또 그 신고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럼 이 땅은 자동으로 총독부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땅에 대한 그 토지 문서가 다 있잖아. 그런데 이 시기에는 토지 문서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아버지가 물려받고요, 그 땅을. 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을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내 땅인 거야. 그러나 토지 문서 같은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땅임을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많은 농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 농민들은 자기 땅을 조상 대대로 물려서 농사짓던 그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짓던 그 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근대 시기에는 지주가 있고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있는 소장농이 있었어.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땅의 주인인 지주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거야.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있는 소장농은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갖고 있어요. 소장농한테 이 경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 경작권은요, 매매가 되기도 하고요, 세습이 되기도 해요. 자, 지주의 입장에서 내 땅을 농사짓고 있는 저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소장농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 없다? 못 잘라요. 왜냐하면 이 소장농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경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 어떤 그 전근대 시기에 토지와 관련된 그런 권리였어. 그런데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작권이 싹 부정이 돼요. 땅에 대해선 소유권만 인정이 돼. 이제 지주는 소작인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소장농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하는 거니? 자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장농 임명을 하는 거. 이제 소장농들은 내 땅이 없이 소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작권이 부정이 되고 소유권만 인정, 경작권을 부정당한 그러한 소작농들을 기한부 소작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요. 반면에 총독부는 거대 지주가 되고요. 이 거대한 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맡겨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일본인들한테 아주 싼 값에 나눠줍니다. 곳곳에 일본인 거대 지주가 탄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독부는 많은 땅을 갖게 됐고요. 이제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가 있어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조사 사업 이야기이고요. 자, 1910년대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령. 회사령. 일본이 이제 1910년 회사령을 발의하는데 회사령이 뭐냐면 기업을 세울 때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회사령이라고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 조선 어떤 그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그 자본가야, 기업가야, 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총독이 허가를 안 해주면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이고요. 자, 20년대 가겠습니다. 요게 아까 빼앗은 그 토지를 관리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모습이고요. 이게 당시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식민지 경제수탈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독립운동할 때 배우겠지만 그 김익상이라고 하는 분이 1921년에 이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리죠. 자, 1920년대 들어가겠습니다.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입니다. 배경은요.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의 쌀이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막 산업화, 공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농민들이 도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농지 여기저기세 막 그 공업 단지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일본 내에서 쌀 부족해야 돼요. 이 부족한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조선에서 수탈해가지고 그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수탈하려면 일단 생산량이 받쳐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산미 증식,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이야. 토지 개량은 그 개간을 하고요. 막 수리시설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경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거고 농사 개량은 벼 품종 개량하고 그다음에 뭐 비료 사용 이런 거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사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산량이 늘기는 좀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수탈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 조선에서 쌀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쌀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수출이 되다 보니까 지주들이 최대한 농민들한테 많은 쌀을 수탈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 또 이렇게 행동하는 지주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지주의 이익이 늘어나고요. 반면에 우리의 농민들은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920년대 농민의 계층별 구성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소작농하고 자작농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소작이 뭐니? 소작.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 소작농이라고 하잖아. 소작농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농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반면에 밑에 자작은 뭐냐면 내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를 자작이라 그래.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작농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농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우리 농민들의 몰락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었다.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산미 증식 계획이고요. 그 밑에 19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총독부에 뭐 하면 되니? 신고만 하면 돼요. 왜 일본이 1920년대에 신고제로 바꾸냐면 일본에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요. 그 미쓰이라든가 미쓰비시, 뭐 노구치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값싼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30년대로 갈게요. 30년대 특징은 일본이 전쟁에 뭐한다? 광분하게 된다. 전쟁에 미쳐버린다. 자,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뭐 용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면이면 면화야, 면화. 그래서 한반도의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는 거야. 그러면 면화와 그 양털, 이게 뭐 하는 데 필요한 원료니? 그렇죠. 의류지, 의류. 의류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잖아요. 당시 일본 내에 방직 사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통해서 옷감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원료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남면 북양 정책이고요. 더 중요한 거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륙 침략의 전진 기지로 삼아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아니면 어떤 그 인적 자원, 인력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펴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배경,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은 우리나라를 전쟁 수행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했어요. 자, 배경, 침략 전쟁의 확대. 일본이 얘네들이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군수물자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수공업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다 군수공장을 집중적으로 만드냐면 북부 지역, 한경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군수공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공업화가 이렇게 추진이 돼요. 물론 그 공업화는 군수공업에 집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산업이 위축이 돼요. 군수공업 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비재 산업이 위축이 되고요. 또 이 군수공장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서냐면 함경도 지역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인력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취한 정책이에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원병제, 학도병제, 징병제. 학도병제는 뭐예요? 학생들을 전쟁터에 내몰기 위해서 만든 게 학도병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을 어디로? 전쟁터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내려요. 국민징용령은 뭐냐면 우리의 많은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수공장이나 아니면 광산에 투입을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1944년에는 여자정신 근로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노동 현장에 강제로 끌고 가는, 이걸 여자정신 근로령이라고 하고요. 잘 아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도 1932년에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출제도, 국가에서 뭔가를 강제로 뺏어가는 것을 공출이라고 하죠. 이때 식량이라든가, 왜냐하면 전쟁이 필요하니까 쌀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금속기들을 강제로 공출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막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이게 많은 그 식량을 이제 공출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요. 당시 공출한 금속류를 모아놓고 뭐 한 거니? 기념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뭐 밥그릇 했던 쇠로된 것은 싹 가져가는 이러한 시기가 언제였다? 1930년대 이후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입니다. 식민지 통치정책하고 경제정책하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서 정의를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 준비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수업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당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역사를 왜 공부하고 있지?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역사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이 질문을 나 스스로 하지 않으면 시험을 위한 역사 공부만 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럼 역사책을 아니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역사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이걸 계속 되묻다 보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역사 학습을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역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 내용의 구조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사 내용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암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하면 역사 공부가 지겨워지고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해야 돼 이보다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하면 내 스타일에 맞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PPT로 이렇게 만들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조화시킨 선생님만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역사 내용을 구조화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까지 총 6개의 수업을 했습니다. 6강에 6차례의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1강부터 5강까지는 그 개화기 역사를 쭉 정리한 내용인데요. 개화기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선생님이 수업한 이 5개의 강좌를 좀 반복해서 1.5배속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개화기 역사의 줄기가 쫙 잡힐 것 같습니다. 자, 6시간 동안 선생님 수업을 들어준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그 목표한 그런 꿈들을 꼭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